여러분이 가시는 여러분의 이제 나중에 얘기할 포지션은 국제교류재단의 인턴입니다. 박물관 인턴이든 도서관 인턴이든 한국어 인턴이든 또 띵탱크 인턴이든 재단의 인턴인데 재단이 뭐 하는 데냐라는 거를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가장 쉬운 거는 한국이 여태까지 이루어온 경제 성장이나 뭐 한국의 위상에 비해서 요 앞부분을 하나 꺼내볼 수 있어요. 한국의 문화나 한국에 대해서 뭐 알려진 게 별로 없어요. 지금은 한류 덕을 조금 봐서 뭐 한국 그러면 갑자기 싸이를 물어본다든가 뭐 그렇게 하지만 과거에 한국이 중국의 뭐 저쪽 위에 있는 동북 삼선 중에 하나냐 뭐 우리가 열심히 설명을 하고 고전무용을 쳤지만 저게 중국의 소수족의 옷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한국이 그만큼 한국에 대해서 세계에 알리는 것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90년대 초에 만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하지만 결국 하나의 목적은 한국을 좀 제대로 알리자. 또 한국을 세계의 친구로 만들자라는 게 저희 미션입니다. 설립 목적 미션 다 거의 같아요. 그래서 비전도 한국 그러면 걔네 뭐 이런 데 갔구나. 88년도에 진주로 우리나라가 지금 잘 많이 알려진 기회가 됐는데 올림픽 했던 나라구나 보다 지금 뭐 사람들 굉장히 열성적이고 일 열심히 하는데 너무 일 많이 해서 우리보다 일하는 근무 시간이 많은 나라 뭐 이런 정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재단이 설립된 건 91년이고 저희가 법적으로는 외교통상부의 산하기관입니다. 예산체계는 좀 독립되어 있지만 외교통상부 밑에 있는 코리아 파운데이션이고 저희랑 비슷한 기관이 일본의 재팬 파운데이션이고 영국의 영국문화원, 브리티시 카운슬, 독일의 교테 인스티튜트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JF, 교테 인스티튜트, 영국문화원은 다 외무성 소속이고요. 프랑스의 프렌치 인스티튜트나 중국문화원은 약간 문화부 밑에 있죠. 사실 이제 이게 세계의 한국을 알리는 것, 세계의 자국을 알리는 것이 외무성의 기능이냐, 뭐 문화부의 기능이냐, 그건 좀 얘가 많지만 외교부에서 자기 나라의 네이션 브랜딩 하는 거를 좀 많이 하는 거가 좀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동아일보 보신 분 있으세요? 여기 오시느라고 바쁘셨죠? 동아일보에 우리 재단에 대해서 나왔는데 재단의 기금에 대해서 나왔어요. 재단의 기금은 그럼 니네가 사업을 뭐로 할 것이냐? 재단의 기금은 여건 수수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에 대해서 이거 우리 국민이 꼭 내야 되느냐? 그 돈을 받아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단이 하는 걸 크게 나누면 한국학진흥, 공공외교, 미디어 지원, 이거 매부 드셔보군요. 문화예술 교류로 나눠집니다. 여러분이 파견되는 것이 여기에 다 속해 있습니다. 한국어진흥에서 하는 한국어 교육에 파견되시는 거고, 공공외교 중에 탱탱크에 파견되시는 거고, 미디어 지원에 라이브러리에 파견되시는 거고, 문화예술 교류에 뮤지엄에 파견되시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한국을 소개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잘해요, 이렇게 잘해요, 나는 이렇게 예뻐요는 어렸을 때 하는 짓이고, 어렸을 때 우리가 딸내미들, 조카들이 할 때는 참 이쁘잖아요. 근데 이것이 성인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우리가 아무리 이걸 자랑을 해도 별로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재단이 택한 것은 현지인들이 한국에 대한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학 진행할 때 현지인을 대상으로 한국학 전문가가 되게 하는 거고, 또 우리가 책을 지원하는 것도 우리 거를 보고 예쁘게 보라는 것, 예쁘게 봐주면 좋지만 좀 잘 알았으면 좋겠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현실을 좀 잘 알았으면 좋겠다. 문화교류도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된 91년 말에 재단이 설립이 되어서 실제 사업은 92년부터 해서 92년부터 2014년까지의 실적은 저희가 한국학 교수직은 117명 설치가 되었군요. 한국학 교수직은 초기는 요새는 저희가 객원 교수들을 많이 파견하고
이제 인턴도 파견하지만 초기에는 그 기금 교수직 아니면 또 TTP라고 그래서 이제 저기 그 조교수부터 시작을 해서 그 나중에 테녀를 받는 교수가 되는 그런 것들을 좀 했습니다. 제가 다른 목적이 또 딴 데서 하나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펠로우들은 외국에서 한국어, 한국 연구하는 학자들이 한국에 와서 직접 연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한 6,000명 정도가 와서 연구를 했고요. 한국어를 배우거나 그리고 한국학을 연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해외에서 사실 뭐 보는 게 백문이 불여일견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한국의 실정을 뭐 뒷골목도 가보고 산업단지도 가보고 우리 문화유산도 가보고 하는 그렇게 한국에 와서 직접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오신 분이 4,776명인데 사실 최근에 와서는 이 중국과 베트남과 수교를 해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몇백 명 단위로 와서 요새는 옛날에는 개별 인디비주얼 초청을 해서 1년에 뭐 100명 왔다면 요새는 1년에 한 1,000명 정도가 오는 것 같아요. 100명 단위, 180명 단위 이렇게 오는 것 같습니다. 포럼 및 세미나는 공공외교 사업이 아주 대표적인 거죠. 양자 포럼을 하거나 세미나를 합니다. 대개 양자 포럼 같은 거는 그 정보선까지 할 수 없는 것들을 정부에서 좀 오고 학계에서도 오고 민간에서도 오고 또 각계의 리더들이 오셔서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고 그거에 대한 정책 보고서를 내서 각 정부에서 양정부에서 조금 적응할 수 있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뮤지엄 인턴 있으시고 저희가 해외에 그 28개 박물관의 한국실을 열었습니다. 한국실이 설치한 거는 그게 해외 박물관 지원 사업의 끝이 아니라 목적이 아니라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 아니라 결국은 최종 목적지는 아니고 거기 시작의 포인트입니다. 한국시를 가지고 그다음부터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야지만 한국 그 프로그램을 잘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죽은 또 하나의 죽은 진열장에 죽은 물건들이 있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걸로 막을 수가 있습니다. 한국을 알리는 공연 전시 이런 것들은 한 1,000건 정도 한 것 같습니다. 한 1,100건 정도 한 것 같습니다. 뭐 길게 설명한 117석의 분포는 이렇습니다. 결국은 어디가 제일 많나요? 미국이 제일 많죠. 그 다음이 서유럽이에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아시아 쪽으로 가신 한국어 인턴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게 해외 한국학의 현황인데 결국 나중에 박물관도 그럴 텐데 결국은 한국에 대해서 조금 인프라가 있거나 한국에 대한 관심이 있는 쪽 그쪽에서부터 한국어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작하는 거는 미국하고 서유럽을 시작해서 동유럽과 아시아와 남미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그걸 다 교수직이라는 제목으로 사업으로 하는 건 아니고 그 지역별로 좀 맞춰서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시아에 가시는 분 굉장히 중요하신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코스타리카도 미국 가시죠? 중남미도 되게 중요하고 공공외교 아까 다 말씀드린 거예요. 와서 보고 얘기하고 경험하고 박물관 지원사업 미국이 대부분 차지하잖아요. 이거는 사실은 우리랑 접촉이 가장 많았다는 얘기가 되고 우리의 교민들이 있다는 얘기가 되고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 유무를 가지고 있거나 한국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순서가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그렇게 교육이 활발했던 나라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뭐 교육을 많이 해서 우리 물건이 많이 가서 팔리고 그래서 저장되어 있는 것들이 아니니까 결국은 그 해외의 유물은 선교사, 우리가 개항기에 왔던 선교사에 의해서 아니면 6.25 전쟁 때 참전용사들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이민간 우리 교민들에 의해서 기증된 물건들이 있는 박물관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지원해 주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물건들이 있는 나라를 중심으로 박물관에 한국시를 하다 보니까 결국 이런 상당히 불균형적인 그런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구자료가 가장 좀 보편적인 편입니다. 한국에 대한 자료는 좀 많이
균형을 갖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해외 사무소가 이렇게 있어요. 7개 도시에 있는데 다행히 여러분이 이쪽 근처에 가시면 해외 사무소에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하고 계속 연락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아까 외교부 산하기관이라고 했잖아요. 외교부에 든든한 백이 있으니까 대사관하고 합의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거 왜 하냐? 챌린저라는 이름을 가진 인턴십을 왜 하느냐? 재단이 2010년, 11년에 20년이 됐어요. 그때 우리가 사업에 큰 변화를 하나 가졌는데 그동안 인프라를 하는데 노력을 했다면, 한국학 교수직을 설치하고 한국시를 만들고 뭐 이런 걸 했다면, 우리가 20주년 해를 만들 때는 사람에 좀 더 집중하자. 그 중에서도 우리의 넥스트 제너레이션의 리더를 좀 키우자라는 것들을 했습니다. 사실은 해외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해외는 조금 더 일찍 시작을 했고 2011년에는 동시에 조금 이걸 많이 했는데, 우선 해외에서는 아까 제가 말한 우리끼리 잘났다고 해봤자 쳐다보는 사람이 없는데, 현지인들이 생각하는 한국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하면 귀가 좀 더 열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해외에 있는 분들은 우리나라를 좀 대변해줄 젊은이들을 좀 육성을 하는 거죠. 미국 의회에서 증언을 좀 해줄 사람, 미국의 학계에서 한국학을 가르쳐줄 사람,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 기사를 써줄 사람, 이런 사람들을 켜서 우리가 그거를 전체적으로 넥스트 제너레이션 리더스를 우리가 육성한다 그러는데, 그래서 미국에서는 넥서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교수, 연구자 이런 분들이 좀 집중적으로, 이거는 이렇게 6개월 어딜 파견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서는 집중적으로 트레이닝을 받고 실습하고, 또 한국에 와서 또 방문을 해서 자기들이 직접 경험하고 또 자기가 페이퍼를 쓰고, 이런 것들이 넥서스 프로그램이 있고요. 펠로우도 사실 어떻게 보면 넥스트 제너레이션 리더를 키우는 프로그램이 되겠죠. 재단이 여태까지 들어보시면, 여태까지 본 거 보면 다 해외를 대상으로 해외 현지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왜냐하면 해외에 한국을 알려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조금 새로운 변화를 갖고 온 것이 그 20주년을 맞았을 때, 그러면 해외에서 우리를 대변하지만 또 해외에서 우리를 대표할 전문가들을 키워야 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뽑힌 분들이 여러분들이에요. 해외에서 한국을 대표할 전문가들을 키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인재들이 해외 유학도 많이 가지만 신문에서 쓰는 말 중에 제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말 중에 하나, 토종이 어디를 가서 어떻게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교육받은 분들이 해외에 가서 그 어깨를 나란히하고 좀 국제 감각을 느끼고 전문성을 배우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가 2011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 이거 왜 하느냐? 말씀드린 글로벌 차세대 육성을 하고, 우리가 육성하고 싶은 여러분들은 해외에 나가서 딱 전문적인 스킬을 배우고 오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킹을 해야죠. 여러분이 좀 더 발전해서 세월이 지나가면 해외에 있는 분들은 여러분의 다 파트너가 될 거기 때문에 열심히 사귀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트워킹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저 도서관으로 가는 분들이, 제가 도서관에 일하는 사람들 도서실에 가서 독서실처럼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일하고 네트워킹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결국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가 커진다고 보는 거죠. 이거는 11년에 시작해서 우리가 처음에는 우드로 윌슨 센터, 메트로폴리탄 보스턴을 시작해서 5명 파견했던 것이 조금씩 개체가 늘고, 2015년 현재는 저희가 19개국 36개처에 모두 47명을 파견할 예정이고요. 내년에는 좀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여기 좀 보시면 굉장히 좀 더 다양해졌어요. 결국 세부 프로그램은 지금 4가지 프로그램으로 확대가 되어 있습니다. 시작은 띵탱크하고 뮤지엄에서 시작해서 작년에 이렇게 좀 확대가 되었습니다. 파트너 기관은 쭉 보시면 되게
아는 기간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근데 여기를 갔다 오면 뭐가 될까? 실제로 갔다 오신 분들이 사실 이제 랭귀지하고 라이브러리는 이제 거의 그 작년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실제 파견이 올 초 작년 말이었는데 그 띵탱크 쪽은 아무래도 리서치 인스티튜트에 많이 그 취직을 하시는 것 같고 사실 이제 첫 번째 제1회 리서치 그 띵탱크에 가셨던 분들이 지금 개공 교수에 어플라이해서 우리가 그 분야에서 일자 선정을 해서 대학 쪽에 보냈어요. 그래서 거기 그 대학에서 픽을 하면 이제 최초의 글로벌 챌린지 중에서 해외 개공 교수님이 되시는 거죠. 제가 열심히 지원한 우리 뮤지엄 인턴십은 지금 제일 많이 가 계신 곳이 국외 문화재 재단. 네. 많은 구성원 중에 우리 인턴 출신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해외에서는 뮤지엄 쪽은 나중에는 취업하시는 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운영은 이렇게 돼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그 국제환경에서 폭넓은 실무 경험이 있고 전문성이 향상되고 결국은 인턴 네트워크 이 세 가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때까지는 재단 입장에서 얘기를 했고요. 지금은 제가 경험한 입장에서 여러분한테 좀 약간 실제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포지션 약간 애매해요. 그렇죠? 우리나라에 인턴이라는 그 이름이 너무 많아요. 청년 인턴, 대학생 인턴, 그 다음에 그 정규직이 되기 위한 그 프로베이션의 정도의 레벨의 인턴. 여러분을 좀 더 애매합니다. 특히 한국어 인턴은 인턴인데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분명히 강의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실에서는 거의 교수님 같고 나와서는 인턴이고. 그리고 인턴이라는 부분이 그 꼭 젊은 사람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해외 나가보시면 특히 저 워싱턴 쪽에 가시는 분은 워싱턴에는 모든 그 생탱크들이 다 인턴을 활용하고 있는데 그 인턴들은 자기 개인 경험을 위해서 거기 대부분 워싱턴 쪽에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가끔 본인이 착각을 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게 취업이면 완전히 내가 그 회사의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자기가 할 것이 좀 더 많은 것 같은데 취업도 아니고 그렇다고 유학 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여행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약간 애매하지만 그 역할을 잘 수행해야 되는 게 여러분의 첫 번째 미션입니다. 그런데 제가 OPT란 말을 맨 끝에 썼는데 이게 다 연결이 돼요. 저 OPT를 내가 거꾸로 생각하면 탑이니까 탑이라는 거 검색하면 가수 탑이 나오더라고요. OPT에 대해서 아시는 분 있어요? 주에 옛날에 저게 패션 잡지에 많이 나왔어요. Occasion, Place, Time. 이 되게 패션 얘기할 때 OPT에 맞춰서 입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여러분에 대한 패션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언행, 행동에 대한 거이기도 합니다. 워싱턴 소장으로 있을 때 어딜 갔어요. 특히 해외 서양 문화에 가면 다 이름을 부르잖아요. 다음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인토네이션이 좀 달라요. 근데 이게 사람 개인 이름으로 부르잖아요. 다음 불렀어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의 언행에 따라서 나는 너랑 맞먹는 친구야, 나는 너의 후배야, 나는 너의 상사야, 얘가 달라지겠죠. 우리 선생님은 그냥 선생님만 부르면 그냥 내가 너의 선생이야가 되지만 해외에서는
탐이라고 부를 때 인토네이션, 그 다음에 인토네이션보다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의 애티튜드에 따라서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달라져요. 그래서 무작정 내가 너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맘먹는 거 아니거든요. 결국은 여러분은 트레이니, 인턴이지만 다른 말로 하면 트레이니예요. 여기서 배우고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성장할 수 있는 단계에 있는 분들인데 갑자기 이름 부르라고 그랬다고 본인이 너무 무장해제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거의 내 친구 아니면 내 남자친구 아니면 나의 후배라고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말들을 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조심했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가는 데가 어떤 데는 상당히 평화롭고 자유롭고 같지만 굉장히 뷰로크래틱한 데가 있습니다. 굉장히 관료주의인 데가 있는데 아시안도 좀 더 그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평화롭고 자유롭고 일을 하지만 제 생각에는 여러분이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있잖아요. 첫 번째 한 번 눈 밖에 나면 영원히 뭐를 해도 비기 싫다 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또 무마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되도록이면 언행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뭐 가르치는 일들을 해야 될 것이고, 또 뮤지엄 인턴십 가면, 또 라이브러리 인턴십 가면 자료하고 계속 하루를 보내야 되는데, 제가 어느 날 그 리서치 센터 갔더니 우리 인턴께서 초미니스커트를 입었더라고요. 초미니스커트는 저녁 때 파티하고 한잔 맞고 그럴 때 가면 모르겠는데 이 초미니를 입고 책을 들고 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그래서 그것도 OPT에 맞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반면에 또 그 사람들이 성장을 많이 하잖아요. 뭔가 아무것도 아닌데 무슨 파티 하나 만들어가지고 막 이 옷 저 되게 멋있는 옷을 입고 나타나서 자기들끼리, 그것도 일종의 네트워킹입니다. 해외에서는 결국 다 한 사람씩 살고 있잖아요. 한 사람씩 스튜디오에 살고. 그러니까 저 유학생들이나 젊은 사람들 스파게티 이만큼 해놓고 냉동실에 넣어놓고 또 먹고 또 데워 먹고 또 데워 먹고. 그런데 그런 것들, 그다음에 외로움, 그런 것들 다 해소하기 위해서 뭐냐면 사람들이 많이 만나요. 겟투게더라는 걸 많이 한다고. 그 다음에 그 정보를 얻는 거죠. 그게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의 요새 젊은 분들 안 그렇지만 우리 세대에서 40대까지는 파티 가면 저쪽 구석에 한국 사람들끼리 몰려서 자기들끼리 얘기하다 저는 다리 아파서 그냥 앉거든요. 그거는 네트워킹이 될 수가 없어요. 조금 적극적으로 사람들하고 몰려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또 안 갇혀 있고 가신 분들이 한국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러분이 OPT라는 부분들이 또 어느 날 그러니까 무슨 그 생탱크나 박물관이나 대학이나 이런 데서 좀 높은 분들이 오는 것 때는 약간 정장틱하게 입어주고, 그렇다고 지금부터 가서 옷 사시지 마시고 이런 것 중에 조금 얌전한 옷을 입으시고, 그 다음에 일할 때는 내 정말 일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했으면 좋겠어요. 핫팬티 입고 일 못해요. 핫팬티 입고 계단 오르날 때 모든 연구관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저 사람의 목적이 좀 달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여러분이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유럽하고 제일 다른 게, 우리나라는 높은 힐을 신고 복도를 걸어가지고 사무실 들어가는 순간에 3선 스트랩바 신잖아요. 해외는 운동화 신고 걸어가서 직장에서 하이힐을 신습니다. 나는 여러분한테 하이힐 신는 소리는 안 하는데 그것도 OPT 중에 하나고요. 그 부분들은 보시면 경험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아시아하고 남미 가시는 분한테는 다른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현지에 맞게, OPT 자체가 현지에 맞게죠. 그런 부분들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다 웃는 거 보니까 많이 들었나 봐요. 시간과 노력은 투자하는 만큼 저장된다. 사실은 저 무기가 된다라고 쓰고 싶었어요. 제가 직장 생활한 지 31년째입니다. 사실은
저희 직장이 그 하위급은 여자가 70%가 넘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일하기 굉장히 좋은 직장입니다. 상급, 부장급 쪽에 오면 30% 미만입니다. 그리고 저는 재단에서는 처음으로 직원에서 임원이 된 사람입니다. 그것도 여자가. 요새는 여자가 이런 말 안 하지만 제가 입사했을 때는 우리 저보다 후배 동료가 저한테 이런 얘기 했어요. 나는 여자하고 남자하고 월급 똑같이 받는 거 이해가 안 가요. 요새가 됐으면 맞겠지만 그런 시대를 거쳤는데 왜 여자들이 직급이 올라갈수록 힘들까요? 무슨 저기 애기 낳는 데서 그러는 것 같은데 사실은 육아와 결혼과 가정과 육아 때문에 그런데 근데 제 생각에 시간과 노력이 투자되면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저 시간과 노력은 투자만큼 저장된다는 그 하나 건너뛰어서 살인과 도둑질 말고 모두 경험하라 랑 관련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우리 직장에 처음 들어온 신입직원한테 딱 하는 말이 지금 있는 위치가 네가 원하던 직업 위치가 아니더라도 경험하라. 그게 언젠간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여러분한테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떤 분은 쟤는 전공 잘 만나서 워싱턴에 있는 그때 가고 유럽 가는데 나는 지금 치앙마이 가게 생겼네? 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미국 가시는 분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한국어 인턴십이 좀 더 그 미래가 빨리 잘 결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미래가 빨리 결정된다는 거는 그 인턴십이 경험이 돼서 다시 기본교수로 나갈 수 있고 교수가 되기가 좀 더 빠른 것 같습니다. 특히 재단은 지원부서하고 사업부서가 있어요. 사업부서에서 문화예술교류는 맨날 박물관에 오프닝 가면 맨날 파티 가는 줄 알아요. 한국학은 상대적으로 맨날 사무실에서 일만 하는 것 같지만 그것들은 결국은 다 연결되어 있고 로테이션을 통해서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경험이 내가 왜 이런 경험을 하는가?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 제가 옛날에 국제 페스티벌의 집행위원을 맡았어요. 근데 이게 민간이 하는 거라서 상당히 엎치락뒤치락을 했어요. 그래서 속으로 공공기관에 있으면서 그냥 왜 여기 와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겪나. 힘들잖아요. 주말에도 가서 일해줘야 되고 물론 이제 제가 무슨 월급 받고 일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문화예술교육에 오래 있었다고 받았는데 상당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그게 뭔가 그 준비나 아니면 경험 부족으로 해서 이렇게 성공적이지 못했어요. 훌륭한 사람들은 많이 왔지만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성공적이지 않아서 그 뒷수습하는 게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참여를 하면서 내가 왜 이런 경험을 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2년 후에 제가 국제음악제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보았던 것들을 제가 다 활용을 할 수 있었어요. 저는 30년 동안에 물론 한국학도 했고 생탱크도 했고 뭐 다 했지만 사실 저는 정치 쪽에는 관심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도 한국학 생탱크 할 때도 참 힘들게 했던 거. 한국학보다는 생탱크 쪽 할 때는 그 생탱크에 계신 분들은 프로포저를 엄청 잘 씁니다. 그래서 프로포저를 보면 옛날에 이만큼쯤짜리 프로포저를 봐요. 교과서 같은 프로포저를 보면 그거를 읽으면서 내가 이거 왜 이렇게 많은 걸 읽는지 모르겠다. 워싱턴에 파견이 됐어요. 워싱턴은 문화의 도시가 아니라 정치의 도시입니다. 정치와 정책의 도시죠. 모든 생탱크들이 정책을 하고 연구를 하고 수많은 세미나와 포럼을 여는데 한국에 대한 주제는 남북 문제, 포켓, 유니피케이션 이런 것밖에 안 해요. 가서 처음에 앉아서 들으려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그리고 남한과 북한이 어떻게 될 거냐. 또 제가 갔을 때 대박 그 얘기가 나왔거든요. 대박이냐. 제가 이제 이사가 와서
거의 초기에 했던 게 호주의 청년 대표단들을 위한 오찬 행사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대표단 한 사람이 젊은 국회의원이었는데 밥을 먹는데 둘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뭐 대강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한데 그 사람이 퍼붓는 질문 공세가 너희 남북은 정상끼리만 얘기를 해? 뭐 아니면 북한에 대해서 너희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 상당히 과거 내가 여기 계속 문화교류부장이었을 때면 답하지 못했을 어려운 것들을 할 때 제가 생각했죠. 네, 1년 동안의 워싱턴 경험이 또 이거 대답을 해주게 하네. 이건 아주 소소한 예일 수 있으나 여러분이 경험하는 모든 것, 어떤 국가에 가면 윗사람들이 되게 웃기는, 우리가 보면 웃기는 요구를 할 수도 있고 굉장히 부당한 거를 볼 수도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나 왜 이런 데 왔을까? 왜 이렇게 덥지 여기는? 에어컨도 없네. 왜 이렇지? 얘네는 왜 다 이렇게 걸어다녀? 어릴 때 제일 힘들었던 게 많이 걸어야 되는 거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언젠가 여러분한테 그때 그런 게 있었지, 그리고 또 그때 그런 게 있었지, 그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거는 많은 경험을 할수록 여러분한테는 자산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런데 사실 그 일이 다 즐겁지 않잖아요. 내가 처음부터 우리가 천사들도 아닌데 이걸 지금 하면 나중에 정말 도움이 될까요? 다 즐길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요새 하는 대로 짜증을 내어서 못하겠습니까? 요새 텔레비전에도 그런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조금 긍정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도서관에 앉아서 죄송해요. 이 도서관 인턴십인데 연구실에 앉아서 12시까지 일을 해주고 이런 건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거기에 여러분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갔지만 누가 시켰다고 해서 빨리 해줘야지, 내일까지 끝내줘야지, 일주일 줬는데 그거 하실 건 없고요.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하는 것 함께 또 하나 즐기셔야 되거든요. 새로운 데를 갔잖아요. 새로운 문화를 많이 익히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내가 한국에 대해서 많이 알려줘야지 그거 아니고, 그것도 맞는데 그 문화를 알아와서 나중에 여러분이 그 문화를 소개할 일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여러분 남한의 인구가 지금 한국의 인구가 몇 명입니까? 아세요? 가장 다양한 거 그거 물어볼 거예요. 그 다음에 니네 나라가 우리나라에 비해서 더 작아? 커? 몇 배야? 이런 거 물어보거든요. 팩터 바꾸리는 하나씩 챙겨가십시오. 아니면 인터넷 쓰든지. 우리 구조가 이상하잖아요. 우리 지금 한 4,600만 되나요? 제가 떠나기 전에 4,600만에 서울과 근처는 1,500만. 균형이 안 맞는 이런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당하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네트워킹을 잘 하세요. 그렇잖아요. 세상은 모른다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특히 우리나라는 한치 걸러 다 알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직원들한테 우리 착하게 살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어느 날 보니까 저 사람이 내 친구의 오빠였어. 뭐 그럴 수 있고, 내가 더 황당한 거는 내가 저 사람이 나 치고 갔다고, 야, 사람을 참 똑똑이가 알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우리 시댁 식구일 수도 있잖아요. 장래. 그래서 그렇게 인연이 돼 있는데 네트워킹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잘 못하는 거예요. 저는 여태까지 제가 2005년에 우리 문화센터를 열어서 그때 1년에 만난 사람이 거의 1,000명 이상이 됐어요. 그 전에는 엄청 만나는 사람을 기억 잘하고 목소리는 안 잊어버리고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가끔 사람 만나면 안녕하세요. 속에서는 누구지?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졌거든요. 젊을 때 많이 기억해 두시고 네트워킹 많이 하세요. 내가 도서관에 있는데 저쪽에 음악학 교수라고 해서 나랑 관련이 없을 것 같다라고 그 명함 버리지 마세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그 사람이 와서 도서관에 와서 뭐 한국 음악 관련된 책 좀 찾아주세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게 연결이 되면 세상은 넓지만 좁거든요. 그래서 네트워킹 잘했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이 네트워킹과 연결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겟투게더 같은 거 이런 것들 할 때 물론 즐기는 것도 좋지만 그 안에서도 뭘 좀 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읽은 것 중에 하워드 가드너의 미래의 마인드라는 책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 여직원들한테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미래를 잘 살아내기 위해 5가지 그 마음이 필요한데 그 5가지 마음이 아마 읽으신 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교육하시는 분들은. 그 중에 훈련된 마음, 종합하는 마음, 관리하는 마음, 창조하는 마음, 윤리적인 마음 이런 건데 제가 여러분한테 말하고 싶은 게 훈련된 마음. 대개 10년 정도 해야지 여러분은 전문가로서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물론 자기 능력을 알아야죠. 빨리 가서 나 이거 아닌가 보다라고 결정하는 것도 중요한데 여러분이 10년 동안 본인 스스로가 계속 훈련하고 전문을 닦고 그러면 여러분은 어느새 전문가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다른 아시아 국가보다는 낫지만 그리고 우리가 또 선진국에 비해서 부족한 부분이 윤리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윤리성을 가지고 있고 한국 사람은 정말 윤리적이고 진실하고 그렇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아까 포지셔닝이 애매하지만 여러분 결국은 귀찮고 싫어도 여러분 한국을 대표하는 사람이고요. 재단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가 가끔 단독이 하고 스스로 훈련할 때 여러분은 미래의 전문가가 되고 또 우리 재단의 미래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나오고 여러분이 해외에서 많이 활약하고 국내에서도 또 많은 역할을 할 때 재단이 준조세 같은 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효과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